미국 ETF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티커명에 뭐 알파벳 세 글자 네 글자인데 여기에 이제 이 성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뭘 투자하는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예를 들면은 뭐 그러니까 이게 화성 반성동 반도 유보라 월드 메르디안 같은 그런 아파트 이름이랑 똑같아요. 어딘지 모르겠어. 세미나 가서 얘기할 때도 아이고 종목명 틀리는 거 그냥 일상입니다. 이거 정확하게 워딩을 다 외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러면은 저희가 최근 들어서 우리 채널에서는 액티브 ETF 얘기를 많이 네. 하고 있어요. 근데 액티브 ETF 때문에 뭔가 시장에서 달라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여전히 찻잔 속의 태풍처럼 느끼고 있는지 그 고객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니까 고객들마다 좀 전체적인 어떤 생각인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액티브는 사실 또 이게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도 조금 이제 선택에 어려움이 있으신 거는 네. 이게 액티브는 또 이게 사실 이 운용력의 재량에 따라서 성과 차이가 또 날 수 있는 영역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과거 성과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 ETF에 지금 자금이 어떻게 들어오냐 마냐 이거를 결정하는 요인이다 보니까 예. 사실 이게 포장지가 예쁘게 되어 있어도 네. 그러니까 뭐 테마라던가 아니면 얘 컨셉이 정말 내 마음에 들어도 네. 일단 그 패턴이 어떻게 왔었냐 이런 부분까지 한 번 더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타임폴리오랑 SF 플러스, 네. 코코액트, 삼성 액티브 운용 이쪽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일단 액티브만 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보면 이제 최근에 다른 운용사들도 일반 패시브 운용사들도 액티브 예, 다 내더라고요. 액티브 이제 계속 이제 하나씩 섞어서 이제 내시게 되는데 네. 액티브 시장이 전체적으로 글로벌하게 커지고 있는 건 확실히 좀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금 이제 플러스 알파에 대한 추구가 이제 점점 니즈가 또 같이 반영이 되다 보니까 이런 패턴들은 좀 나오고 있고 다만 이제 선택의 이슈에 있어가지고는 네. 조금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포인트들이 좀 달리 있다 보니까 그럼 역설적으로 액티브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도 있지만 액티브여서 선택 안 할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좀 그런 일부 거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메이저 못 믿어서. 그런 것도 이게 왜냐면은 이게 또 같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ETF 시장이 커지는 배경 중에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이제 같이 커지는 배경 중에 하나가 펀드 못 믿어서 그랬던 것도 분명히 펀드 있거든요. 불신에 대해서 근데 그건 글로벌리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리먼 때 다 얻어맞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한국은 좀 더 심했지만. 예. 그러니까 지수 올라가면 이게 맨날 그 댓글에 달리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 매니저 얘는 나보다 못하는 것 같은데 왜 이거를 막 이런 거 달리잖아요. 그럼 사실 내가 선택해서 운용한다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게 ETF이기 때문에 사실 그게 제가 이제 아까 팬데믹 때 또 많이 커졌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배경 중에 하나도 이제 팬데믹 때 보면은 지금 유튜브 채널부터 텔레그램 채널이라던가 정보를 개인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졌고 진짜 많아졌어요. 예, 그냥 정보 위대청성들이 그냥 장벽이 다 날아주다 보니까 자기 판단으로 뭔가 투자할 수 있는 도구로서 ETF가 잘 와닿는다. 이렇게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때 또 막 성장주들, 뭐 테마주들 금리 쫙 밑으로 깔리면서 엄청 또 많이 갔었기 때문에 그 패턴들 한번 경험하시고 나다 보니까 조금 또 패시브에 대해서도 약간 좀 기본적인 수요가 좀 깔리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같아요. 그러니까 액티브라 해서 무조건 액티브를 선택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잘하는 액티브는 확실히 선택받는데 맞습니다. 성과가 안 좋은 액티브는 확실히 그냥 거부당해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패시브는 중간은 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패시브 아키즘은 훨씬 큰 것 같고요. 근데 ETF 분석 되게 오래 하셨는데 뭐 이런 얘기 되게 그럴 수도 있지만 기억에 남는 ETF라든가 아니면은 굉장히 뭔가 유의미했거나 뭐 마켓에 어떤 임팩트를 줬거나 뭐 그런 거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사실 이제 아까 코덱스와 타이거 이게 대형사들 중심의 시장이 이제 일단 형성되어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중소형 운용사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아이디어를 잘 내서 정말 좀 뭔가 선점해야 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는데 사실 거기서 이제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이제 하나는 아무래도 여기 이제 또 KB라서 대형사긴 하지만 2차전지 인버스 ETF 나왔을 때
아, 네. 그때가 저는 이제 네. 한번 또 생각나는 이슈 중에 하나인데 네. 그때가 사실 아시다시피 엄청 또 붐이 있는 타이밍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주가가 전성기일 때 네. 그때 인버스 ETF를 냈죠. 네, KB에서.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사실 그 매니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네. KB에서 매니저 친구도 사실 제가 아는 분이어서 예. 얘기를 했더니 엄청 또 전화번호를 어떻게 또 알아내셔가지고 항의 전화를 네, 엄청 마케팅 쪽 일단 제일 많이 받았고 그다음에 운용력도 직접 전화를 정말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이게 ETF 그 보도자 그 투자 설명서에 다 나오긴 그쵸.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이메일이나 네. 막 이런 걸 이제 할 수 네,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전화를 엄청 많이 받아서 사실 저는 상장된 날 네.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괜찮냐고 이렇게 연락을 해봤는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네. 달랐던 게 네. 그날 반대쪽 포지션 잡고 싶은 분들 정말 많았던지 그날 수요가 또- 많았고 네, 수요가 많아서 많이 팔려나 보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오히려 그냥 행복해하고 있는 모습을 좀 봤었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인버스 ETF 얘기하신 김에 ETF 종류가 어쨌든 전통적인 소위 컨벤셔널한 방식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인컴 기반의 커버드 콜류 요새 유행하는 거 네. 그리고 또 레버리지나 인버스 같은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한국은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출시를 잘 안 하는 분위기인가요? 최근에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최근에 보면은 테마 ETF,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들이 그냥 하고 있던 네. ETF에 네. 레버리지를 내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코덱스에서도 그 방산 관련한 것들 네. 이런 거 레버리지를 나왔었고, 근데 지금 사실 이게 다양화되고 있지는 않는 아직은 그 부분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네. 사실 단일 종목보다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기초지수 사용해서 뭐 10개 최소한 이제 이런 게 가져가는 포지션들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섹터보다는 조금 이제 그 다양성들을 추구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요렇게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차이는 아직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상장되면 확실히 좀 기본적인 관심은 또 깔리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ETF들이 보면은 사실 올해가 사실 저희가 이제 기다리던 이제 국장이 좀 터지는 네. 시장이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올해는 조금씩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뭐 올해 초까지만 해도 네. 거의 그냥 국내 상장 ETF들 다 미국 주식 투자하는 ETF들만 계속 나왔었거든요. 네네. 근데 올해 들어서는 확실히 이제 조금씩 요거를 이제 K 붙여가지고 나오는 ETF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말씀 들어보면은 확실히 올해 국장이 되게 좀 좋았긴 한데 근데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도 그러면은 이런 ETF 상품들은 되게 많이 만들어질 것 같고 네. 뭐 하여튼 굉장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 또 액티브라는 뭔가 차찬소 태풍이 또 올라오고 있기도 해가지고 네. 잔잔한 ETF 시장이 뭔가 변화가 큰 그런 시기를 보낼 것 같긴 한데요. 네. 네, 그러면 뭐 질문 좀 바꿔가지고 네. 최근에 좀 좋게 보시는 테마나 아니면 어떤 ETF는 이제 형식이 또 다양하니까 어떤 네. 구성이나 뭐 네. 테마 쪽에서는 뭘 좀 요즘 좋게 보시는지 하고 그다음에 네. ETF 구성 쪽에서는 좀 어떤 방식의 구성을 좀 선호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일단 사실 제가 최근에 저희 이슈 자료를 하나 낸 게 있었는데 네. 거기 제목을 제가 하드워커라고 썼었습니다. 하드워커요? 예. 네. 이게 하드워커라고 썼던 이유가 지금 정말 이렇게 지겨운 종목들을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일하던 애들이 계속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이거 좀 사실 저도 세미나 가서 얘기하면은 네. 좀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래가지고 재미는 없긴 한데 네. 사실 뭐 아직은 AI랑 여기서 파생되는 그 빅테크들의 포지션들을 지금은 아직 버리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이 네.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들 제일 큰 것 같아요, 그 시장이. 네. 그리고 실적 추정치 이런 것들도 봐도 그냥 실적 올라가는 거 보면 다 그쪽이고. 맞아요. 비교 불가능해요. 다른 테마랑은. 네. 그래서 네. 그냥 밸류에이션 얘기는 계속 나오는 건데 아. 이게 사실 2023년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들이고 예. 이게 지금 패턴 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다 패턴이 주가 올라가고 그러면 또 비싸다. 밸류에이션 얘기하고 그러면은 어느 순간 보면 또 실적 추정치 다 올라와 있고 그러면 밸류에이션 부담이 자연스럽게 해소돼 있고 예. 그럼 또 가고 쉬다가 다시 올라가고. 네, 그 패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그냥 여기다가 지금 투자의 뭐 이런 트렌드들이 뭐 꺾인 것도 아니고 예. 그것도 뭐 좀 대형 기업들은 계속 터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소버린 AI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네. 영역이 좀 확장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실 저희가 테크 포지션은 뭐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뭐 이쪽 사실 뭐 AI 테마 ETF들이 정말 네. 많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ETF들에 대한 포지션들은 일단 기본 기둥으로 좀 세워놔야 된다. 좀 말하고 말씀드릴 수 네. 있고 이게 사실 요즘에 또 저는 재밌게 보고 있던 ETF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비트코인 채굴 기업 ETF WGMI라는 미국에 상장된 ETF가 네. 있는데 그 종목 같은 경우가 사실 이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이 이게 수익성들이 상당히 좀 떨어지는 포지션에 가 있었는데 네. 요즘에 이게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 기업들이 지금 보면은 다 클라우드 쪽, 데이터 센터 쪽으로 다 비즈니스 바꿔놓고 있어가지고 네네네. 이게 사실 원래는 채굴 기업 해가지고 조금 힘이 빠져 있었는데 원래 또 얘들은 이제 코인 가격 올라갈 때만 이제 좀 이게 네. 불이 붙었는데 지금은 AI 테마에 같이 껴가지고 이 비즈니스 수익의 좀 안정성들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 포지션들이 또 재밌게 또 드러나는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목은 네. 비트코인 마인 요 관련해서 이제 네. 종목명이 돼 있는데 뭐 주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세게 가고 있고 네. 시장이 좀 크립토마켓 조정 받을 때도 가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이쪽에서는 또 이게 다양하게 또 활용될 수 있겠구나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또 재밌게 또 봤던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비트코인 업체들 중에서 전력 데이터 센터 막 IREN 같은 그런 IREN 같은 회사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작년에도 이제 모처에 가서 영상 그냥 막 찍을 때 그런 회사들 얘기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런 회사들 진짜 네. 성과가 엄청 좋았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ETF에서 그런 걸 그냥 싸그리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런 ETF들이 되게 각광을 받았고 최근에는 막 이더도 엄청 올랐잖아요. 예. 이더마인 같은 회사도 네. 엄청 각광받고 등등 해가지고 근데 저는 옛날부터 모르겠어요. 난 솔라나가 잘 될 줄 알았는데 솔라나가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왜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참 요즘 어쨌든 이더리움 잘 된 거 보면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 원자재 같은 거 네. 막 원자재 같은 거를 소위 금이든 아니면은 뭐 석유든 이런 원자재 쪽을 ETF로 하시려고 하는 사람들도 좀 많아 보이는데 네. 그런 거는 괜찮은 전략입니까? 이게 사실 ETF를 이렇게 많이 대중적으로 좀 이렇게 알려지고 또 사용하시고 이런 경우들을 보면은 네. 이게 사실 금이나 은이나 뭐 말씀하신 또 이제 구리 원자재들 다 이게 다양한 원자재들이 있는데 네. 사실 이거를 저희가 또 직접 투자하려면 상당히 또 어렵죠. 생소하고 어렵고 사실 선물 계좌 터가지고 그거 직접 뭐 트레이딩 할 수 있긴 하지만 네. 사실 그 계좌 아예 또 다르게 하고 이 가격 체계도 또 다르기 때문에 네. 접근하기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그냥 구리 선물 ETF, 네. 뭐 금 현물 ETF 이런 것들 있으면 그냥 그거 사가지고 포지션들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또 사실 이게 보면은 이 금 현물, 그러니까 금 가격이 최근에 또 엄청 올라갔으니까 사실 금 현물 ETF를 살 수도 있지만 네. 이 금 채굴 기업 ETF들도 상당히 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이게 뭐 미국에는 GDX라는 티커를 GDX 요? 가진 ETF, 예. 예, GDX라는 티커의 ETF가 있고 뭐 사실 여기다가 또 GDX 뒤에다 J를 붙은 ETF도 네. 있는데 얘는 J가 주니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좀 금강기업, 작은 애들? 예, 중소형주 금강기업으로 만들어놓은 ETF. GDX 약간 골드의 G처럼 느껴지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 ETF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그 티커명에 이 종목의 성격이라던가 어떤 것들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네. 이런 성격들의 ETF 티커들이 다 많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뭐 알파벳 3글자, 4글자인데 여기에 이제 이 성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뭘 투자하는지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또 재밌게 볼 수 있는 네. 종목들도 있고 그래서 한국은 예를 들면은 뭐 엄청 길죠. 그러니까 이게 화성 반성동 반도 유보라 월드 메르디안 같은 그런 아파트 이름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딘지 모르겠어. 리젠 11 아파트면은 뭐 시발 아파트 막 이래가지고 이런 것처럼 티커가 3-4글자여야 되는데 저희 한국은 그런 게 안 돼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것도 주제 중인데 죄송한데 네, 공감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너무 어려워요 티커가. 근데 저도 네. 사실 방송 뭐 여기저기 가서 뭐 얘기하고 세미나 가서 얘기할 때도 종목명 틀리는 거 그냥 일상입니다. 사실 되게 죄송한 말씀인데 운용사들께서 정말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는데 이거 정확하게 워딩을 다 외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너무 어려워요. 요즘에 그래도 좀 새는 것 같긴 하지만 요즘에 또 제가 재밌게 봤던 종목명 중에 하나가 이 코덱스에서 나온 ETF 중에 그 커버드 콜 ETF인데 그 조건을 다루는 게 있어가지고
얘 종목명이 변동성 확대시 커버드 콜 이런 이 종목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건부 커버드 콜? 예, 그게 그래서 종목명이 정말로 네. 변동성 확대시 커버드 콜. 아. 이게 빅스 네.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빅스의 이제 일정 조건들을 이제 터치하면은 그 데일리로 커버드 콜이 발동되는 오케이, ETF인데, 오케이. 네. 그래서 이게 좀 우리나라는 정말 이렇게 쭉 이렇게 길어지는 패턴들이 계속 끝없이 가고 있구나. 그러네. 그럼 나중에 뭐 코스피 5000시 인버스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개판이구만. 네. 그래서 종목을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든 또 종목 추천해라 그러면은 이제 네. 종목명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사실 저도 말씀드리면서도 이게 맞나? 이게 정확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럴 때가 되게 많아서 사실 또 같이 말씀드리는 게 이거 검색해 보시면은 네. 키워드로 해서 나오실 네. 거다. 네.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드리죠. 진짜 이게 해프닝이 아니고 진짜 이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해요. 맞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소위 키워드 몇 개만 딱 얘기했을 때 그 ETF가 쫘르르 나올 때가 많잖아요. 네. 그러면 이 중에 뭐냐 항상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다 보니까 조금 또 이 브랜드명을 또 신경 쓸 수밖에 없는 게 또 네. 있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 저희가 이제 하나자산 이제 저희 계열사죠. 하나자산은 지금 원큐라는 원큐. 브랜드를 그렇죠, 쓰는데 이게 앞에 숫자 1이 붙죠. 네. 그러면은 사실 검색했을 때 1Q라고 해야 되는데. 맨 위에 나올 수 있는 뭐 S&P 500 검색하면은 네. 이게 어쨌든 브랜드명 ABC 순으로 이게 이 순서대로 나오다 보니까 예. 원큐가 있으면 원큐가 맨 처음 나오고 사실 네네. 이제 그 한투의 브랜드명이 또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한투가 원래는 이제 킨덱스라는 네네. 브랜드를 쓰다가 네네. 에이스로 바뀌면서 그것도 A가 노려서? 맨 위에 올라오잖아요. 아. 그게 또 이제 이슈가 됐었죠 한번. 왜 에이스로 했는지 다들 의아했었는데 검색어 상단을 노린 거예요?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건 매우 합리적인 의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외국은 어쨌든 저희가 GDX 얘기하다가 GDX J 얘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네. 그러니까 외국은 GDX 만약에 이게 골드라고 이해했으면은 네. 뭔가 직관적으로 네. 찾아낼 수가 있는데 네. 한국은 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확실히 불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키워드랑 뭐 아니면 뭐 저희가 브랜드랑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이제 기억을 하고 있다가 네. 투자하실 때마다 한번 좀 검색해가지고 다시 한번 좀 확인하셔야 되는. 아. 물론 뭐 굉장히 또 이제 유명한 뭐 굉장히 대중적인 종목들 네.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자기들끼리 요약해가지고 앞자 따서 뭐 코덱스 미국 반도체는 코덱스 미반, 뭐 타이거 필라델피아 네. 반도체는 필반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경우들도 있긴 한데 네네네. 이게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어서. 그 정도 되면 완전 잘 팔린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럼 저희 GDX 얘기를 마저 더 하면은 네. 올해는 그러니까 어떤 원자재를 볼 때 그런 원자재만 보는 것이 아니라 네. 관련 밸류체인을 같이 보는 것도 되게 네, 좋은 맞습니다. 투자 헤드가 된다는 네. 거죠. 뭐 당연한 거지만 이게 금 가격이 올라가거나 뭐 네. 사실 뭐 은도 은채굴 기업 ETF가 있고 네. 구리도 구리 관련 ETF 그 기업들로 구성된 ETF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얘네들은 사실 그냥 정말로 채굴을 해가지고 금을 계속 팔고 있는 건데 네. 이 파는 고정 비용은 그대로인 상황에서 매출 가격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은 이익이 늘어나는 패턴들이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주식시장도 좋고 금 가격도 좋고 네. 뭐 은 가격도 좋고 시장도 좋다 보니까 현물 가격들보다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이 같이 붙으면서 이게 오히려 금강기업, 은강기업 ETF가 100% 넘게 올랐습니다. 연초 이후로. 어마어마하네. 예, 금값이 거의 더블났어요. 금값, 네. 은값보다 거의 은도 그렇고 금강경은 더 올랐구나. 예, 훨씬 더 올랐습니다. 와. 채굴기업 ETF들이. 금이 좋아진다 그러면 금을 사는 게 아니라 금광 밸류체인을 사야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또 접근하실 수도 있고. 근데 사실 이게 일반적인 패턴들은 너무 늦었나? 예. 아닐 수 있어서 네. 이게 원래는 사실 이게 저는 그 GDX를 볼 때 사실은 조금 이제 평시에는 금 현물을 이렇게 완전 알파를 내는 패턴들이 꼭 무조건 나오진 않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금이 사실 좋은 시기는 아시다시피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나올 때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주식시장은 안 좋은 분위기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 패턴에서는 네. 사실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이 기업 주가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때는 그냥 금 현물이 훨씬 더 아웃퍼폼 하게 되는데 지금 최근에 지금 시장은 시장도 좋고 금 가격도 좋고 이 패턴들이 같이 조합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 금강기업 ETF, 은강기업 ETF들 더 수익이 좋아지는 이런.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차트 중에 하나는 이제 그건 안 보셨겠지만 그 차트 코어가 뭐냐면은 금 ETF들이 갖고 있는 실물 금이
그럼 ETF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유사한 차트들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그게 사실 그 원래 금현물 ETF 같은 경우, 은현물도 네. 마찬가지지만 자금이 들어오면은 실제로 네. 금을 이제 사서 보유하고 네. 있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 그래가지고 금 가격이랑 원래는 금 ETF의 시가총액이랑 사실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네. 높게 나오는데 이게 깨지기 시작한 최근 패턴이 2022년을 보시면 되는데 2022년이 뭐 아시겠지만 네, 그때 완전 그 크래시가 한번 왔잖아요.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네. 그 전쟁이 일어나고 예. 그때 러시아 자산 동결되는 이슈들이 생겼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 자산 가지고 있는 걸 활용을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런 네. 패턴들을 보는 과정에서 사실 뭐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사실 다른 뭐 신흥국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을 계속 늘려놓는 패턴들이 나오긴 하는데 네. 2022년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중심으로 그러니까 미국하고 좀 대척점에 있었던 갈등 관계에 네. 있는 국가들이 금을 더 공격적으로 사기 시작하면서 ETF 쪽으로는 자금 흐름들이 뭐 그렇게 크게 뭔가 드라마틱하게 나올 변화가 없었는데 네. 금 가격은 혼자 올라가게 되는 이 패턴들도 나오기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시장에서 보는 거에다가 약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정치에 의해서 지역적인 뭐 갈등에 의해서 수요들이 더 붙어 있는 상황으로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완전 금은 막 심지어 한국에서는 막 프리미엄이 너무 세게 붙어가지고 네. 글로벌 가격이랑 과거에 비트에 김프 붙은 것처럼 네, 네. 금에 또 금프가 붙어가지고 네. 금프 네. 엄청나더라고요. 맞습니다. 수요가. 예. 요즘 주변 사람들 보면 막 다 금 사야 되냐고 막 난리고, 그러니까 그만큼 소위 법정 신용화폐에 대한 뭔가 이제 그런 게 좀 많아지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ETF에 대해서 전반적인 오버롤한 그런 얘기를 해봤는데 네. ETF 관련한 자료를 매주 내시잖아요. 네네. 그 매주 낼 때 뭐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좀 보면서 내시는지, 또 약간 업황에 따라서 좀 네. 타임리한, 네. 그러니까 그 시계열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자료를 조금 내시는 거예요. 일단 저는 자료를 쓸 때 네. 제가 이제 내는 자료들이 한 3개, 4개 종류, 4개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 네. 일단 이제 좀 더 빈도를 높게 내는 건 2종류입니다. 그러니까 주간으로 내는 것들이 이제 2종류가 있는데 네. 하나는 ETF 저희가 제목에다 트렌드 앤 포트폴리오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시장 상황들 지금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들이 있고 뭐 실적 발표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네. 지금 뭐 셧다운 이슈들도 네. 있고 뭐 FMC 있으면 그 연준 경제 지표 이런 것들 쭉 해가지고 요 상황들에 대한 해석과 같이 이 패턴에서 저희가 봐야 될 만한 전략적인 ETF들 네.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놓는 자료가 하나 있고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저희도 워딩에다 써놓긴 하는데 네.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는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좀 아까 이제 빅테크 같은 거 반도체 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긴 시각에서 계속 가져가도 된다. 네. 뭐 조정 때도 좀 더 사도 된다. 이런 식으로 네. 좀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한 자료는 이게 신규 상장 ETF들 아까 이제 계속 요즘에 네.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ETF들은 엄청 또 많기 때문에 네. 일주일에 뭐 일단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4-5개씩 3개, 4개는 무조건 있는 것 같고 그럼 진짜 어마어마하네, 신규 예, 상장이.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제가 작년부터 그러니까 재작년까지는 해외 채권, 뭐 글로벌 채권이랑 같이 ETF를 했다 보니까 예. 사실 여력이 없어가지고 더 못하다가 네. 이게 둘 다 일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이제 고민하다가 채권을 일단은 제가 빼고 ETF만 담당하게 네. 하면서 그러면 또 이제 명분을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더 자료를 늘려야겠다 싶어서 네. 신규 상장 ETF들 자료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말할 줄 몰랐군요. 네. 정말 이게 저희가 보면은 이게 보통 그 전주 금요일 날 네. 보도자료 거래소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몇 개 나오는지 물론 이제 그 코드 따지는 거 보면서 이제 대충 알 수는 있는데 네. 이게 그 종목들을 실제로 제대로 접하게 되는 건 금요일 날 한 3시, 4시에 그 KRX 그 거래소 홈페이지 가서 보도자료를 보시면은 네. 항상 공시가 올라옵니다. 걔네들은 그런 공시 냈나? 언제 상장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상장이 되는데 그럼 월요일에 몰았어야 되네. 그렇죠. 저는 이제 화요일, 주말에 이제 월화에. 그걸 이제 주말부터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그 이게 또 저희가 사실 이게 여담이지만 네. 이게 괴로운 시기 중에 하나가 이 명절 저희가 이제 네. 추석이 명절 앞뒤로 또 몰려서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사실 이제 8개가 나왔고 이번 주에 5개가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 거래소 보도자를 보면서 한숨이 이제 한번 나온 거죠. 할 게 너무 많구나. 진짜 사람 많이 뽑으셔야 되겠네요. 근데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계속 이게 사실 또 아시겠지만 이제 국내 운용사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라서 사실 이 자료들은
그 주니어나 다른 직원한테 맡기기가 조금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은 전적으로 제가 다 보고 다 하나씩 맞춰서 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자료들 근데 또 보시면서 또 좋아하시긴 하니까 그래서 뭐 계속 쓰는 아직까지는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그 실장님이 쓰신 자료를 어쨌든 저희 채널에서도 주기적으로 계속 내시는 거니까 거의 뭐 월화에 무조건 나온다는 얘기네요. 매주 상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신규 상장하는 ETF들에 대한 어쨌든 그 소위 그런 걸 좀 세워놨을 거 아니에요. 이게 괜찮아 보이고 이게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톤앤 매너를 또 애너를 읽어낼 수가 있잖아요. 거기 암호처럼 넣어놓는 걸 저희가 또 읽어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사실 그 신규 상장 자료는 제 톤을 최대한 뺍니다. 사실 적시요.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 흰색으로 별표 하나 써주시면 안 됩니까? 드래그로 긁으면 보이게. 전화하십시오. 그냥 거기는 어디에는 넣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근데 뭐 진짜 일 많으시겠네요. ETF 시장이 커지는 만큼 일이 늘어나고 있어서 이게 보니까 확실히 저 다닐 때는 어쨌든 실이 2개였는데 그 추가 실을 만들면서 이런 해외 주식이랑 이런 걸 아예 전문적으로 빼가지고 ETF까지 뺀 이유가 어쨌든 자산운용업 전체가 ETF 중심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메타를 잘 잡으신 것 같고 그 메타를 잘 잡은 거를 통해 가지고 어쨌든 지금 앞으로 더 바빠질 그런 시기를 보내게 되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한편으로 뭐 여러 가지 걱정도 돼 건강 잘 챙기시면서 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기회가 되시면은 계속해서 저희 채널에 뭐 아주 짧은 주기는 아니어도 정기적 분기 한 번 정도만이라도 나와주시면은 뭐 시장 돌아가는 얘기하고 이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늘 이제 소개해드린 분은 하나증권이죠. 제가 있었던 이제 과거에는 하나금투였는데 이제는 회사 이름을 다 증권으로 바꿔가지고 하나증권의 해외 주식 분석실 실장님이신 이제 박승진 애널리스트님을 모셨고요. 이제 지금 이제 실장님이니까 나보다 한참 높은 분이야. 저희가 주기적으로 좀 모셔가지고 이런 ETF 시장이라든가 이런 변화에 대해 가지고 짚어보는 그런 자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